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P스포츠에서 할 강의의 세 번째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참사리 의학이라는 제목입니다. 뭐 고령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은 너무나 다 아시는 일이고, 특히 대한민국,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또 빠른 그 미래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이라 이미 오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시대에는 의학 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생애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 적응되어 있던 의학으로는 그런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 미리 앞을 내다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살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여봤거든요. 참살이라 하면은요, 보통 이제 웰빙의 번역어입니다. 이거는 웰빙의 번역어인데 사실은 웰빙보다도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어원이 1990년대에 그때 한참 웰빙이라는 웰빙 열풍이 불 때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번역어로 삼살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웰빙이 담고 있지 못한 그런 어떤 깊은 의미를 삶의 의미 또는 그 삶의 규범이랄까요? 그런 걸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이 그런 그런 규범을 담는 웰빙을 뛰어넘는 그런 참사리의 그 규범을 담는 그런 의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제로 담아 본 게 생로병사의 새 틀을 짜는 미래의학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그 틀을 달리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구룡화 시대에는 생로병사의 새로운 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의학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미래의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새로 만들어지는 상도병사의 틀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웰빙이라고 하는 말과 참살이라는 말을 비교해 봅시다. 우선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물질적 풍요를 주로 의미하죠. 그리고 또는 물질적 풍요를 뛰어넘는 어떤 행복 그런 걸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 주로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소비를 추구해서 웰빙 열풍 불었을 때 그때 주로 뭐 무슨 그 웰빙 상품들이 많이 그 시장에 나왔단 말이죠. 뭐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참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아니라 자기 성장이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참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웰빙은 웰빙이잖아요. 빙이잖아요. 빙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주로 존재를 의미하잖아요. 상태예요. 근데 참살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잖아요. 이건 리빙이거든요. 이거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웰빙이라고 하면 현상 유지를 의미한다면 참사리는 자기 진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진화. 그다음에 웰빙은 주로 외적 조건에 의지한다면 참사리는 내적 동기에 그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사리라고 하면 한마디로 진화하는 삶의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을 계속 삶의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참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참살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굉장히 낯선 말인데 그걸 이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몸, 마음, 세상의 살림살이. 이거 첫 번째 강의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몸과 마음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는 여태까지 적어도 몸과 마음은 전혀 다른 실체라고 생각했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과 마음이 대하는 하나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저것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살림살이를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강의의 내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런 그 몸과 마음과 세상을 묶을 수 있는 그런 그 틀을 일을 하는 저 나름대로 만들어 봤는데 아는 것과 사는 것과 하는 것, 그러니까 knowing, living, doing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세상이 이제 합쳐지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과 사귀는 걸 의미하고요. 네, 한다는 것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또 내 몸과 마음이 필요한 것은 나로도 세상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살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진실하고 올바른 세상살이고 참된 삶,
암, 실천으로 구성되는 게 참사이다. 그리고 고정된 의미로서 행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는 과정으로서 자기 진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사리의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기까지 이제 그 바닥을 깔아놓고요. 오늘 얘기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차례는 이렇습니다. 참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진화하는 삶의 기본을 얘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틀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웰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어떤 뭐랄까요, 이제 학적 근거 또는 심리학적 근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웰빙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참살의 길을 이제 몸살이, 마음살이, 다살이로 나눠서 설명할 건데요. 몸과 마음은 그렇고요. 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세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 세계, 월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은 순수 한국말인데 뭐 다 우리 저 권옥일 교수라는 생물학자가 이제 만들어 쓰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죠. 다살이라고 그러면 뭐 쉽게 표현하면 사회생활인데 다살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그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말에 담지 못한 그런 그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들어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사리 의학이라고 하는 의학은 어떻게 이 구조에 맞춰 생로병사의 구조에 맞춰 나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시간, 인지, 긍정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로병사의 진화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가장 오랜 동안 그 적응해왔던 그 경제 상태는 수렵 채취였죠. 적어도 수백만 년 동안 이 수렵 채취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수렵 채취 경제에 적응되어 온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가 시작된 것은 뭐 농경이 시작된 게 만 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아직도 우리는 어떤 문화적 적응을 이루지 않고 있다. 우리 유전자는 문화가 변화한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수렵 채취인들은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수명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겁니다. 기껏해야 한 2, 30세 정도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것은 뭐 맹수의 공격이라든지 또는 뭐 사냥을 하다가 나온 사고라든지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늙는다는 것은 거의 없었을 거라는 거죠. 또 병은 있었겠지만 병이 그렇게 흔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중에서 그 노와 병이 굉장히 약했고 생과 사 둘로 구분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수렵채취인의 경우에는요.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경이 되면서 저 식량 공급이 안정되죠. 그다음에 밀집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생 문제가 나타나죠. 그리고 오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전염병이 증가하죠. 그리고 이제 수명이 증가하니까 어느 정도 증가하니까 이제 노화라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노년이 시작된다. 문화가 시작되고 문명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제 노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도 있고 노도 있고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이제 시작된 건 농경인 시대로부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현대는 어떠냐?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지금 80, 90 넘어가니까요. 노령화 사회가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죠. 계속 뭐 코로나니 뭐니 또는 뭐 고혈압, 뭐 당뇨 같은 만성병, 뭐 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심장병 같은 거 증가하잖아요. 만성 질환이 증가합니다. 결국은 농경 시대에는 전염병이 많을 때는 그것을 병을 극복 또는 정복하는 게 이제 목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복 극복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체적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 생로병사의 주체적 관리가 현대인의 이제 과제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틀이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수렵 채취인과 농경인과 현대인의 생로병사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진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오면서 생애가 재구성되게 되는데요. 우선 고령화라고 하는 현상이 뭐냐? 그 수렵 채취 농경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진화적으로 볼 때 생존에 문제가 되는 위협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놨지 않습니까? 이제 위생 문제 극복해서 전염병 극복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했죠.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단기적 적응이에요. 생물학적 적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대적인 환경들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수명이 연장됐어요. 수명이 연장되는 거는 단기 적응인데 그렇다 보니까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때요?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 비율이 인구 구성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죠. 뭐 세대 갈등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인가. 이제 세대 갈등은 특별히 또 문화라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급격히 발전하다 보니까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문화와 젊은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생로병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 세대 간 경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또 새로운 갈등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만 보았던 생로병사는 좀 다른 그런 새로운 그 삶의 기본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는요, 그 퇴직 후에도 저도 퇴직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인생이 과거에는 그냥 편안하게 그 구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퇴직 이후에도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이모작하자. 그 생물학자 최재춘 교수가 하신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새로운 틀을 짜자. 그거는 우리가 일반인의 삶에 있어서도 전반기 삶과 후반기 삶을 구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것에 맞춘 어떤 사회 구조적 경제 구조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상대동사의 틀이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단순하게 생물학이나든가 의학적인 개념만 가지고는 이런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양한 학문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경제학, 인류학, 사회학, 뭐 인구 통계학, 진화생물학, 의학, 철학 이런 모든 학문들이 같이 이런 그 참사리 고령화라는 문제, 그다음에 그것을 고령화 시대에 살아나기 위한 규범으로서의 참사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모색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웰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인지적 구조. 뭐 웰빙이 일상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 걸 의미하죠. 그렇지만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 체화된 인지라고 그래요. 체화된 인지. 그러니까 자아와 이성이 몸속에 새겨졌어요. 몸속에 새겨 체화됐다 그래요. 체화된 인지. 체화된 인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인지과학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라고 하는 것 또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 초월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웰빙을 생각할 때도 참사를 생각할 때도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 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건강과 행복의 본질이라는 것도 구조가 된 신경 네트워크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서로 얽혀 돌아간다. 근데 건강과 행복도 마찬가지다. 나만 내 마음만 행복하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질적 조건도 필요한 거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얽혀서 돌아가는 그런 거를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몸속에 체화된 의식과 세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내 몸속에 이제 이 경험과 모든 것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제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관계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 진화의 세 차원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칙센미하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가 이제 얘기한 건데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세 가지 시간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전자의 차원이죠.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수렵 채취 시기에 적용된 그런 유전자죠. 생물학적 자아죠. 말하자면 생명의 힘의 유전자라는 것은. 근데 밈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힘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힘, 우리가 그 문명 이후에 발달된 그런 그 사회 현상, 문화의 힘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전자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생성되었고 너무 천천히 변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그 유전자를 갖고 살고 있지만 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빨리 변하죠. 문화 변화는. 그래서 이건 이제 기억소라고도 얘기해요. 기억소.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힘이죠. 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 두 개만 있다고 유전자와 미인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어떤 자동기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전자나 미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 진화가 되면서 어떻게 생겼냐면 잘하는 게 진화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힘에 역행하는 그런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의 힘, 그 아주 오래된 그 힘이죠. 미인의 힘, 문화의 힘이고, 그다음에 거기 자아라고 하는 나의 힘이 더 보태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칙센미하이라는 심리학자의 주장이고, 오늘 우리의 논의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행복 또는 참살이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동기가 기본적으로 이건 뭐좀뭐 석기 시대나 현대 생활에 똑같을 것 같아요. 그때 석기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그 심리적인 상태니까요. 하나는 회피 동기고 하나는 접근 동기입니다. 회피 동기라는 것은 어떤 위험이라는 것을 피하려는 동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불결한 것, 지저분한 것을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역겨움이 느끼잖아요. 뭔가 있으면 역겨움을 느끼면서 그걸 피하려고 한단 말이죠. 또 어떤 위험의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피하려고 그러죠. 그것도 이게 이제 회피 동기예요. 그래서 이 해피 동기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스트레스가 유발돼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야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분비가 된다 말이죠. 예를 들면 그 들판에서 무슨 맹수를 만났다 했을 때 이건 뭐 의식에 떠오르기 이전에 벌써부터 그 뭐 냄새를 맡았다 또는 뭐 소리를 들었다 했을 때 바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도망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죠. 회피동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뭐 먹느냐, 뭐 기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로섬이에요. 제로섬. 그리고 이제 물리쳐야 할 적, 뭡니까? fight and flight or fight 그러거든요. 놀래 도망가거나 아니면 맞서 싸워야지. 그렇지, 그것도 안 되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회피 동기가 이제 우리 속에 깊이 내재돼 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 문화는 되게 이 회피 동기를 중심으로 짜여져 왔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사리 또는 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긍정적인 요소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근 동기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접근 동기는 뭐냐면 긍정적 결과를 추구하는 동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생존에 유리한 어떤 뭐 맛있는 음식을 봤다. 그러면은 거기 끌리는 것. 그다음에 또 번식에 유리한 어떤 이성을 만났을 때 거기 매력을 느낀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도 접근 동기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미 이제 석기시대에 진화한 그런 삶의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 동기에 따라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성취감을 얻는단 말이죠. 성취감을 얻기 때문에 우리 그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유인 게임이죠. 그렇죠? 이것은 누가 사랑을 느낀다 그러면 그건 뭐 어떤 한 사람만 득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접근 동기에 따라서 행동할 때는 발전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 동기와 접근 동기가 우리 속에 둘 다 내재해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회피 동기에 따라 움직였던 측면이 큰 반면에 접근 동기는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 동기를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 진화와 긍정 심리학. 이제 접근 동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칙센미아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몰입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었죠. 이걸 이제 영어로는 flow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흐르는 거예요. 뭐 흐르는 듯. 우리가 어디에 몰입했을 때는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상태가 건강 또는 뭐 웰빙 또는 행복 또는 참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건 자기 진화하는 거죠. 자기가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회피 동기에 따라 행동할 때는 자기 진화가 아니죠. 그것은 자기 생존이죠. 자기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이건 자기를 앞으로 진화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나가 돼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몰입과 자기 긍정, 이건 자아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남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거, 내 속에 내가 시키는 거죠. 자기 동기화에 의해서 따라서 시간과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동참하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고 푹 빠지는 경험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 긍정, 나를 긍정해야만 몰입을 할 수 있죠. 나를 긍정하지 않는데 몰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누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몰입할 수 있기는 어려운 거죠. 내가 자기 동기화 됐을 때, 내 동기에 따라서 움직일 때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심리학이 과거에는 이제 뭐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 뭐 우리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질병의 요인이 되는 걸 제거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았다면, 이제는 앞으로 어떤 긍정적 요인을 찾아서 그걸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스스로 만든 원칙을 따르죠. 남이 만든 원칙에 따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긍정적 감정은 발전의 기회를 알리는 신호이다. 그러니까 긍정적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 감정조차도 굉장히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이성 중심의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거기다 특별히 또 긍정적 감정을 가진다는 것. 이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타부시해왔잖아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여겨왔잖아요. 뭐 동서를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뭐 유교도 그런 거고요. 그런데 뭐 기독교도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뒤집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긍정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런 긍정적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야 행복하고 참사리를 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사리의 길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참 몸살이, 참 마음살이, 참 다살이. 말씀드린 대로 다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이라고 그랬죠. 참몸살이는 신체 살림살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유전, 뭐 후속 유전, 뭐 생애 경로 이런 거, 또 뭐 여러 가지 의학의 기초 의학이 되는 그런 지식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참몸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몸을 참답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참마음살이는 정신의 살림살인데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노자의 말에 의하면 몸의 관념이죠. 또는 몸의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동떨어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몸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몸속에서 창발한 요인, 창발이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창발, 이머전스죠. 이 창발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저기 많이 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살이에 있어서도 사회 살림살인데 사회적 유대를 위한 감정과 공감의 진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유대를 해야 돼라고 해서 의지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그건 당연히 그런 거죠. 우리는 생물학적 근거를 보더라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도록 진화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기화해서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참살이는 요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하는 겁니다. 몸살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몸살이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학문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겁니다. 뭐 진화, 유전, 뭐 그다음 구성 유전, 면역, 인지, 그다음에 이제 메타과학이라고 했는데 신경 철학, 신경 윤리학 이런 거, 과학을 또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사회학, 심리학, 인구 통계학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철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학문으로서의 철학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뭐 과학철학, 현상학, 경험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현상학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참 몸살이를 우리가 구성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겠다 하는 거고요. 참 마음살이 보겠습니다. 참 마음살이는요, 몸과 사회를 조율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연주적에서 마음을 어떤 동떨어진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현상으로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너무 거기에 이제 목매여 있어요. 인간은 뭐 이성적 존재고 독립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 뭐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인지과학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유의지라는 게 그렇게 초월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살이의 의미는 어, 몸과 마음과 사회의 조화로운 진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근데 인위적으로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들을 어떻게 조화로운 사회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몸과 사회와의 어울림을 통해서 자기 진화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다살이입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행복인데요. 생명의 사회적 살림살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우러나온 것이죠. 몸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창발한 속성이라고 했어요. 아까 이건 저 스피노자는 몸의 관념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속성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창발적 속성이에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우리는 그 원자적인 사유에 익숙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분리된 것들을 모아놔서 전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집합이 전체는 부분들의 를 모아놔서 그 집합이 전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분들이 모였을 때 새로운 현상들이 창발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성 불임에 있어서 대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정자 수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자는 하나만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많은 정자가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액 속에 있는 굉장히 많은 정자들이 어떤 정자들의 집합적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정자만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옆에서 같이 난자를 향해 같이 가다가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이제 수정에 이르는 이런 과정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행복은 전염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3단계를 거친 사람, 세 단계를 거쳐서 나랑 관계를 맺은 사람과도 행복이 전염된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은 내 친구의 친구까지도 행복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이제 많은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있어요. 습관도 마찬가지죠. 습관도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신생아실의 아이들 보게 되면요.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나머지 아이들 따라서 울음 터뜨리는 경향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아직 뭐 자아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이거 집합적 속성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나 혼자 떨어져 있을 때 행복할 수는 절대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할 때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것은 행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 개인의. 그다음에 공감의 중요성. 공감을 해야만 어떤 참된 그 사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참된 삶, 또 행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야기자,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자적인 자아가 아니라요.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는 자아가 진정한 의미의 자아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선의 과학적 기반입니다. 진화 생태, 뇌와 인지과학, 뭐 사회학, 심리학, 철학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뭐 진화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전자, 밈, 그다음에 자아, 이 세 가지의 시간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거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서 삶의 기본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다음에 뇌와인지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인 어떤 뇌의 상태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애 경로가 존재한 것. 생애 경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아니라 라이프 코스라는 거죠. 어떤 경과를 갖는 라이프 코스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존재 연구,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연구도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과 행복. 이게 이제 과학적 근거, 생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옥시토신과 같은 그런 호르몬이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행복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내가 어떤 성취를 했을 때 거기 만족을 느끼는 그런 보상의 호르몬이고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정서를 조율하고 우울증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게 있고요. 엔돌핀은 통증 감소하고 행복감을 주는. 그다음에 옥시토신이라는 게 또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유대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유형의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옥시토신.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중요하고요. 뇌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죠. 변연계는 뭐 쾌락, 전전두엽은 장기적 행복감, 한도체는 기억 형성,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되는 거울류로는 공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뇌 여러 가지 부위들이 행복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신체적 기반이 가진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 행복의 진화적 의의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진화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복이 진화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성 간에 만나서 서로 행복해야 후손을 낳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행복해야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생존이 유리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것들이 모여서 행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화적인 관점이에요. 사회적 유대감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유대감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행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진화적으로 보면 생존에 그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 유대를 형성했을 때 생존에 유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그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감이 형성된 것이고 뭐 농경사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같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유대감이라는 게 그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학습이 되고 기억에 남아서 계속 적응적 조건, 그 유대를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물학 근거에 따라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이 촉진되니까요. 사회적 관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자원봉사를 했을 때 옥시토신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행복감 증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것은 이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해서 뭐큰 목표는 아니더라도요.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설정해서 그 달성함으로써 느끼는 행복감. 이게 이제 도파민을 만든다. 도파민을 분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여기 축적될 때 행복 또는 참사례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참사리 의학인데요. 참사리 의학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시간과 인지와 긍정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시간과 인지와 긍정. 시간 의학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진화가 이제 시간 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뭐 수백만 년, 수십만 년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에 진화해온 몸의 속성들을 연구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생애 경로라고 하는 거예요. 생애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과정을 하나의 사이클이 아니라 하나의 코스로 생각해 보죠. 그랬을 때, 또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하는 게 시간 이야기고요. 인지의학은 뭐 뇌과학, 뭐 신경철학, 신경윤리학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그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뇌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뭐 호르몬뿐만 아니라 뇌 구조 뭐 호르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지과학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인지의학이라고 붙여봤고요. 그다음에 긍정의학이라는 것은 여태까지는 우리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라고 하는 부정적 현상을 극복하는 것 또는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이제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있을 때 주로 회피 동기에 의존하는 의학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긍정의학에서는 회피 동기가 아닌 접근 동기를 이용한 그런 적극적인 의학으로 가자. 적극적인 행복, 적극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생성이란 말을 이제 안토노프스키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사회학자가 얘기한 살루토제네시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런 식의 이제 의학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건 자기 목적적 몰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자기 진화하는 거죠. 자기 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인지와 긍정의 의학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참사의 의학의 특성은 뭐 통합적이죠. 뭐 서양의학과 한의학뿐만 아니라 과학과 인문학이 다 통합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제관이고요. 그다음에 진화주기예요. 이건 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가 체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죠. 점차적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함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만들어진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당사자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참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가치 중심이 되겠다. 삶의 의미 또는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웰빙 상태가 아닌 웰비커밍 생성의 그런 그 의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그 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노력하다 보면 아주 천천히 변화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